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집불통 시아버지 때문에 지옥과 천당을 오간 여성이에요. 말 그대로 저희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고집불통이세요. 얼마나 고집불통이냐면요. 재개발이 시작돼서 다들 이사를 나가고 텅 빈 동네에서 유일하게 이사를 안 가고 버틸 정도로 고집을 부리는 분이랍니다. 이미 가스도 끊겨서 취사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랑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아버님 댁에 찾아가는데 정말 이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난다니까요. 대낮인데도 아버님 댁까지 가려면 정말 큰 맘을 먹어야 해요. 유리창이 깨지고 담벼락이 무너진 집들 사이를 걸어가자면 유령의 집에 가는 기분이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더 받으려고 끝까지 버티냐고 하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사실 저희 아버님은 돈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님이 그 집을 떠나지 못하는 데는 남들은 모르는 기구한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던 저는 종종 학교 근처 인쇄소로 선생님 심부름을 가곤 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미래의 제 남편이 될 남자와 만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인쇄소 사장님 아들로 연로하신 아버님을 대신해 가끔 인쇄소 일을 봐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디자인한 포스터를 보며 장난처럼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이거 정말 학생이 디자인한 거야? 야,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디자인과라고 그랬지? 꼬맹이, 나중에 졸업하면 아저씨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네? 저보고 인쇄소에서 일하라고요? 싫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지금은 내가 낡아빠진 인쇄소 아저씨로 보이겠지만 혹시 알아? 내가 번 듯한 광고회사 사장이 될지? 인생 모르는 거야. 그때는 고등학생한테 실없는 소리를 하는 남편이 한심하기도 하고 좀 덜 떨어져 보이기도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오판이었어요. 1년 뒤 정말 남편은 아버님의 인쇄소를 접고 그 자리에 광고회사를 차렸거든요. 3학년이 된 저는 취업에 대한 고민이 한창이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혜령아, 너 광고일 해보지 않을래? 실은 내가 아는 동생이 광고회사를 차렸는데 널 고용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신생회사라 규모는 작지만 그 친구가 땡땡기획 출신이라서 가면 배울 게 많을 거야. 너도 나름대로 생각해둔 회사가 있을 테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다른 건 제쳐주고 사장이 땡땡기획 출신이라는 거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땡땡기획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좋은 광고회사니까요. 솔직히 제 실력으로 땡땡기획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배운 사람 밑에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 상황에 취직이 가능한 회사라면 어차피 대단한 곳은 없을 게 뻔했어요. 그럴 바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일도 배우면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신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바로 남편네 회사였던 거예요. 내가 그랬지. 인생은 모르는 거라고. 그동안 학교에서 얼마나 배웠는지 포트폴리오부터 볼까? 아무리 코딱지만한 회사라도 실력이 안 되면 바로 아웃이야. 명심해. 덜 떨어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땡땡기획 출신이었다니. 이래서 사람을 얼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광고회사라고 하면 흔히들 TV 광고나 인터넷 배너 광고를 떠올리겠지만 소규모 광고회사들이 하는 일은 그런 것과는 좀 달랐어요. 지역 광고지나 치킨집, 갈비집 같은 식당이나 안경점, 약국 등의 지역 TV 광고나 전단지를 만들어요. 가게 홍보를 위해 라이터나 티슈, 그 밖에 물품에 인쇄를 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그건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아버님이 인쇄소를 오래 하셨었기 때문에 기계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인쇄물 주문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남편의 직책은 사장이었지만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을 대신해 다양한 업무를 맡아 했어요. 사무실 청소부터 인쇄기 돌리는 일, 정수기 물통 갈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일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난다는 홍반장이 따로 없었어요. 이쯤 되면 잡일에 특화된 사람이 아닌가 하겠지만 디자인 시안 짜는 것부터 최종 보정까지 실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닌 동네 족발집 전단지 하나도 남편 손을 대면 급이 달라질 정도였어요. 처음엔 아버님과의 인연 때문에 단발성 거래를 했던 고객들도 완성품을 보고는 바로 우리 쪽에 재의뢰를 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저 같은 신입 초짜는 감히 올려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어마어마한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동네 회사 사장일 뿐이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거래처 매출이 확 떨어지고 그 여파로 우리 회사도 휘청했거든요. 당장 임대료도 못 내는 업체 사장님들이 광고에 돈 쓸 여력이 어딨겠어요. 결국 제가 입사하고 2년이 조금 넘은 시점부터 월급이 며칠씩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몇 주일, 당연히 직원들은 이직을 준비했고 유일한 제 사수였던 대리님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셨어요. 디자인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입사 2년 차인 저 하나뿐이었어요. 영업팀에서도 퇴사자가 생겨서 과장님 한 분과 사원 하나만 남고 다 나갔고 격리과는 격리를 보낸 말단 직원 하나가 다였어요. 전 직원이라고 해봐야 사장까지 포함해서 총 5명 뿐이었어요. 이마저도 언제 줄어들지 모르는 숫자였죠. 아무래도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었기에 딸린 식구들 생각도 해야만 하니까요. 난파선에서는 먼저 뛰어내리는 게 상책이라는 말처럼 다들 자리만 나면 언제든 회사를 빠져나갈 기색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남편은 밤낮 없이 영업을 뛰며 일감을 구하러 다녔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회사에는 남편과 저 둘만 남게 되었어요. 혜령씨, 미안해. 그때 내가 혜령씨를 부르는 게 아니었는데 다른 회사 갔으면 지금처럼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다 내 욕심이었어. 아버지 인쇄소 문 닫는다는 소리에 기회다 싶었어. 내 회사 차려서 보란듯이 제대로 된 회사 하나 키워보자 생각했거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과신했던 거지. 3년 만에 이렇게 다 날려먹었으니까. 혜령씨,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혜령씨 일할 자리는 찾아줄게. 나 아직 그 정도 힘은 있어. 사장님, 누가 제 걱정해달래요? 내 직장은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사장님이 걱정할 건 내 직장이 아니라 회사라고요. 사장님이 사거리 감자탕집 일감 딸 때 감자탕 사장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평생 AS 해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형제약국 약사님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도 약국 홍보지는 20% 싸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 했잖아요. 그래놓고 직원들 나갔다고 회사 문 닫을 생각부터 해요? 그럴 거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왜 해요? 사장님은 공수표 날리는 게 취미예요? 나한테도 일 제대로 가르쳐준다고 해놓곤 이게 뭐냐고요. 내가 언제 월급 좀 밀린다고 회사 옮기고 싶다고 했어요? 나 일할 자리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냐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 못났어요? 어떻게 된 남자가 힘든 일 생기니까 헤쳐나갈 생각은 않고 나자빠질 궁리만 해요. 그리고도 남자예요? 진짜 실망이에요. 전요, 제약벌에 남들처럼 좋은 회사 다니는 건 애초에 포기한 지 오래였어요. 그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진짜 일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변두리 코딱지만한 회사든 어디든 가네요. 솔직히 남편 옆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해내지 못하는 시안을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제가 일주일을 꼬박 붙어서도 해내지 못한 걸 단 몇 분 만에 수정해서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 밑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보고 다른 회사로 옮기라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사원 주제에 사장한테 대든 건데 이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다음날 하루 종일 출근도 안 했던 남편이 퇴근 시간이 돼서야 나타나서는 제 앞에 아이돌 사진을 수십 장 들이미는 거예요. 혜령씨, 아이돌 좋아해? 나 때는 H.O.T니 핑클이니 그런 아이돌이 인기였는데 혜령씨 또래는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나? 혜령씨도 아이돌 오빠 보려고 수업 땡땡이 치고 방송국 달려가고 그랬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오빠들 응원하느라 노란 풍선이니 파란 풍선이니 색깔 맞춰 흔들고 그랬냐고. 순간 드디어 이 남자가 미쳤나 생각했어요. 회사는 당장 문 닫을 위기인데 이런 와중에 아이돌이라뇨. 그런데 아이돌 빠순이들이 돈을 그렇게 잘 쓴다며 오빠들 사진이 붙은 컵이니 티셔츠니 없어서 못 판다더라고. 한마디로 우리한텐 블루오션인 셈이지. 인쇄니 디자인이니 그건 우리가 전문이니까. 아, 이 좋은 걸 그동안 내가 왜 생각을 못했나 몰라. 혜령씨, 일단 인터넷 뒤져서 쓸만한 아이돌 사진 좀 모아봐. 샘플부터 만들어서 팬클럽 찾아가 보자고.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더니 남편은 가장 힘든 순간에 살아날 방도를 찾은 거예요. 요즘은 소속사에서 직접 아이돌 굿즈를 만들어 팔지만 당시만 해도 팬들이 소규모로 만들어서 쓰곤 했는데 남편은 그 틈새 시장을 공략했던 거죠. 덕분에 멈춰있던 인쇄기도 다시 돌아가고 제품 포장과 상품 개발을 위한 직원들을 다시 뽑게 되었어요. 거기다 조금씩 살아난 경기 덕분에 다시 지역 광고나 전단지 의뢰가 들어왔고 조금씩 회사는 자리를 잡아갔어요. 회사가 잘 돌아가니 남편도 전처럼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2, 3년 동안 저희 회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남편과 제 관계였어요.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겼고 어느 순간부터 연애 감정까지 생겨서 회사가 정상화되었을 즈음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비록 나이가 13살 차이가 났지만 그런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문제라면 저희 부모님 반대가 문제였지만요. 특히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을 만나보지도 않고 나이를 빌미로 마치 도둑놈 취급을 해댔어요. 세상에 13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얘가 미쳤어. 지금이야 둘 다 젊을 때니까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애 낳아봐. 그게 안 느껴지나? 내년에 당장 애를 낳는다 해도 애가 20살이 될 때 니네 사장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 아, 징그러. 할아버지랑 사는 거라고. 그런데도 좋아. 나 니네 아빠랑 6살 차이 나는 것도 가끔씩 세대차가 느껴지는데 그 배나 더 차이가 나면 얼마나 세대 차이를 느끼겠니? 또래 남자도 널리고 널렸는데 뭐 좋다고 중늙은이를 남편으로 삼아. 암튼 난 이 결혼 절대 못 시키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나이가 많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어디 어린애를 꼬셔서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해. 완전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어 정말. 솔직히 저는 엄마가 왜 그렇게 나이를 문제 삼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바로 그 나이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제 절친들조차 말이죠. 혜령아, 니네 사장이 그렇게 좋아? 아니 솔직히 13살 차이면 완전 삼천벌이잖아. 혹시 니네 사장 돈 많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무렴 내가 돈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그러겠어? 사람을 뭘로 보고. 내 말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지. 니네 사장이 연예인 뺨치게 잘생긴 것도 아니잖아. 지금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걸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 하나같이 반대만 하고 나서니까 이상하게 반발심만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더 결혼을 밀어붙였고 결국 저희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요. 나이 때문에 무턱대고 반대만 했던 엄마였지만
결혼을 준비하며 제 남편을 가까이서 보시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아빠는 어느새 제 남편과 술친구가 되셔서 저보다 제 남편을 더 자식처럼 대하셨어요. 남편이 저희 집에서 사위로서 자리를 잡는 동안 저는 시부모님과 가까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기도 했지만 그런 것 치고도 저희 시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셨어요. 남편이 그러는데 자기가 늦둥이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나를 30이 넘어서 낳으셨어. 아버지는 지금 내 나이셨고 언젠가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하셔선 나한테 10살 많은 누나가 있다고 하신 적이 있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모르긴 해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가 봐. 일찍 세상을 떠났다거나 잃어버렸다거나. 그래서 그 후론 그 얘긴 꺼낸 적이 없어. 괜히 부모님 가슴만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저희가 결혼하던 무렵 시부모님은 환갑을 훨씬 넘긴 연세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고방식이 조금 고루하신 편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기보다는 당신 아들을 맡아 키워줄 유모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당신 아들 챙기는 것뿐이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였죠.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우리 호준이 아침밥을 굶긴 적이 없다. 그러니 너도 그 점 명심하고 세상 없어도 남편 아침밥은 꼭 챙기도록 해라. TV 보니까 요즘 애들은 아침으로 빵을 먹는다고 그러던데 그거 못 쓴다. 너는 절대 그러지 마라. 아침밥은 적으로 따뜻한 국에 갓 지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나는 이 나이 때까지 그렇게 해먹였다.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똑같이 회사에 출근해 똑같이 퇴근을 하는데도 아침부터 새로 지은 밥에 국까지 끓여 먹이라니 한숨이 절로 났어요. 물론 남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되나요? 결혼하고 한동안은 아침 5시만 되면 어머님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어요. 아가 일어났냐? 로 시작하는 아침 인사는 다름 아닌 모닝콜이었어요. 당신 아들 아침밥 제대로 챙겨 먹이라고 일찍부터 전화를 하시는 거죠. 여자가 늦잠 자면 못 쓴다. 자고로 여자는 아침잠이 많으면 안 돼. 얼른 일어나서 살 씻고 밥부터 안 쳐라. 그래, 국은 뭘로 끓일 거냐? 요즘 아욱이 한창이던데 멸치 넣고 아욱국 좀 끓이면 좋겠다만. 아욱이요? 제가 장을 못 봐서 아욱이 없는데요. 아유, 살림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침 밥상 차릴 장도 안 봐나? 그럼 집에 생선도 하나 없겠네. 넌 어떻게 살림한다는 애가 그 모양이냐? 네가 뭐 하는 게 있다고 남편 아침밥 하나 제대로 못 챙겨. 이래서야 내가 널 믿고 내 아들을 맡길 수 있겠니? 너 그런 식으로 대충 살림할 거면 차라리 집에 들어와라. 호준이 쓰던 방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 살아. 그럼 적어도 내 아들 아침은 내가 차려 먹을 수 있잖니. 툭하면 집에 들어와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통에 어떻게든 그것만은 피해보려고 퇴근길에 필요한 몸을 이끌고도 다음날 먹을 장은 꼭 봐오곤 했어요. 이건 뭐 남편이랑 살려고 결혼을 한 건지 남편 아침밥 차려 먹이려고 결혼을 한 건지 모를 정도였죠. 불만은 많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어머님이 바라시는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저에 대한 어머님의 기대가 커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도무지 어머님을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제 목소리를 내게 된 건 첫 아이를 낳은 직후였어요. 만삭 때까지 남편 아침밥 챙겨 먹이느라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국에 생선까지 구워 올린 저였지만 7시간 진통 끝에 아들을 낳고 나니 세상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내가 애도 낳았는데 뭔들 못하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같으면 어머님이 전화에 아침밥 타령을 하시면 죽은 듯이 따랐지만 애까지 키우면서 그 짓을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정하고 반기를 들었죠. 어머님 아들 아침밥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우리 아들 아침 잠도 중요해요.
아침마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하시니까 우리 민우가 그 소리에 잠을 깨잖아요. 그 나이엔 잠을 충분히 자야 애가 무럭무럭 자랄 텐데 중간에 잠을 깨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아침에 전화하시는 건 삼가해 주세요. 어머님은 손주가 남들보다 덩치가 작으면 좋으시겠어요? 싫으시죠? 아무튼 그의 아침밥은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아침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디서 용기가 난 건지 저도 모르게 술술 말해버렸지 뭐예요. 그래놓고도 내심 어머님 불호령이 떨어지면 어쩌나 가슴 졸였는데 신기하게도 다음날부터 거짓말처럼 어머님이 전화를 안 하시지 뭐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무리 당신 아들이 최고인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손자가 아침잠을 못 잔다는 말에 바로 바뀌신 거예요. 그 덕에 아들 재운다는 핑계로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침밥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몇 년을 아침 5시마다 시어머니 전화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저로서는 꿈같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머님께서 애를 봐주시겠다며 짐을 싸들고 집에 오신 거예요. 어머님, 상의도 없이 갑자기 여기서 지내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아버님은 어쩌고요. 어쩌긴 뭘 어쩌니? 날 이리로 보낸 사람이 네 시아버진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은 점심때 집에 찾아오셔서는 상 차리라고 하시더니 식사를 마치시곤 그러시는 거예요.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집에서 놀면 뭐하니? 애는 네 시어머니가 봐줄 테니 민우의 미는 아무 걱정 말고 나가서 돈 벌어라. 나는 아침 저녁으로 여기 들러서 밥 먹으면 되니까 내 걱정도 하지 말어. 출산을 한 지 이제 겨우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시부모님은 돈 벌어오라고 닥달이셨어요. 그렇다고 남편 벌이가 시원찮았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지만 내심 같이 돈을 벌기를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 벌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 나중에 덜 고생인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어디까지나 당신 마음이 내켜야 되는 거니까. 암튼 난 상관없으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해. 그때 남편의 그런 태도가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결국엔 저한테 다 떠밀고 자기는 뒤로 빠지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이럴 때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운한 마음에 저는 한동안 남편과 말도 않고 일자리를 찾아댔어요. 그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편 회사에서만 일해온 저였지만 이번엔 그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느라고 이미 남편 회사에는 디자인 파트에 새로운 직원을 들인 상황이었어요. 멀쩡히 일하고 있는 직원한테 나 복귀할 테니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회 초년생 때도 안 했던 구직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하게 일해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천지였거든요. 입사 원서를 내는 곳마다 다들 학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처럼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무리 경력이 있다고 해도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과 동일선상에서 시작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작은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돼서 본격적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출근한 동안은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고 아버님이 점심때부터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아이도 봐주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머님이 청소며 빨래 같은 집안일도 해주셨어요. 처음엔 며느리 노는 꼴을 못 보겠어서 돈 벌어오라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 반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할 때보다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할 때가 훨씬 더 편했거든요. 어머님이 수시로 전화해 살림에 참견하지도 않으시고 애보랴 살림하랴 두 가지를 다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출근하고 집에 와서도 어머님이 해주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판이니 얼마나 편해요. 직장에 있을 때는 집 걱정 않고 일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남편한테 일 시작하길 잘한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실은 아버지가 일부러 당신 일하게 하라고 하신 거야. 집에 있어봤자 어머니 등살에 힘들 거라고. 만약 당신이 일 안 하고 살림만 했다면 지금쯤 거의 폐인 수준이 됐을걸? 우리 어머니 성격에 당신이 집에서 쉬는 꼴을 보시겠어? 툭 하면 찾아오셔서 탐견하고 트집 잡아서 혼내고 그러셨겠지. 그러고 보면 우리 아버지가 말은 살갑게 못하셔도 속은 깊은 분인 것 같아. 어찌 보면 나보다 당신을 더 챙기는 것 같다니까? 남편 얘기를 듣고 보니 그제야 아버님 속뜻을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시집 와서 지금까지 아버님은 제게 살가운 말 한마디 안 해주셨지만 은근히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종종 고기며 생선, 제철 과일 같은 걸 사다가 저희 집 현관문에 걸어두고 가셨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장을 못 볼 때면 그게 그렇게 요긴하게 쓰였거든요. 아침마다 찬거리는 준비됐는지 검사하는 시어머니 눈도 속일 수 있었고요. 솔직히 저희 집이 시댁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아버님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간혹 오셨을 때도 식사하시고 가라는데도 굳이 입에 안 맞아서 못 드시겠다며 집에 가서 드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다 저 힘들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는가 봐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갈 무렵까지 어머님은 저 대신 육아와 살림을 맡아주셨어요.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그만하셨으면 하는데도 굳이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애를 봐주시러 왕래를 하실 거면 합가를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지 뭐예요. 이미 시부모님이 사시는 동네는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서 어차피 이사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사시는 집 정리하고 저희 보증금이랑 합하면 좀 더 큰 집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시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고요. 안 된다. 재개발이고 뭐건 간에 난 절대 내 집 안 팔아. 집주인인 내가 안 팔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 민우애미도 더는 그런 소리 말아라. 내가 안 판다면 안 파는 거야. 아버님의 고집 때문에 더는 집 얘기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고 사달이 난 거예요.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동네에 빈집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방치된 집에서 수도가 터졌는지 내리막길에 얼음이 꽁꽁 얼었지 뭐예요. 아침에 저희 집에 오시느라 언덕길을 내려오시던 어머님이 빙판에 미끄러져 크게 다치셨고 결국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내시고는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 일로 남편은 상심이 컸어요. 연세 드신 부모님이 사시기엔 그 동네가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시부모님을 모셔오지 못한 게 다 자신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홀로 남은 아버님만이라도 모셔오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여전히 반대를 하시는 거 있죠. 안 간다 이놈아. 내 집을 두고 왜 내가 나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다들 돌아가.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민우 엄마가 합가자고 했을 때 했으면 어머니도 그렇게 안 됐을 거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거의 떠나서 사방에 빈집 투성이에요. 아버지 혼자 이런 데서 어떻게 사시냐고요. 제발 고집 그만 부리시고 저희랑 가세요. 제발요 아버지.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아버님을 설득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하는 수 없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침마다 아버님 댁에 드나드는 걸로 타협을 보았죠. 찬거리를 사다가 그날 드실 국이며 밑반찬을 만들어 놓고 다음날 또 가서 그날치 식사를 준비하고 오곤 했어요. 남편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본가에 들러
아버님을 돌보는 한편 합가 설득을 했어요. 물론 매번 씨알도 안 먹혔지만요. 그러는 사이 동네는 점점 더 을씨년스럽게 변해갔고 이제는 그 동네에 아버님 댁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되었어요. 언제 포크레인이 동네를 쓸고 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서 저도 남편도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겉절이를 해서 시댁으로 갔는데 아버님 대문에서 중년의 여성이 나오지 뭐예요. 차림새로 봐서는 이런 동네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꽤 부티가 났기 때문에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년 여성은 김치통을 들고 있는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살피더니 당신이 이 집 며느리인가요? 중년 여성은 어눌한 한국어로 그 말을 내뱉고는 이내 눈가가 촉촉하게 변했어요. 그 모습에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죠. 그랬더니 여자분이 다가와 저를 와라 껴안더라고요.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 보살펴줘서 정말 고마워요. 급기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는 중년 여성 때문에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언젠가 남편이 말했던 10살 터울의 누나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 내외를 만나서 나왔던 참이라고 하길래 그럴 거 없이 남편을 아버님 댁으로 부를 테니 아버님 댁에서 기다리자고 했어요.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은 한 걸음에 아버님 댁으로 달려왔고 두 남매는 서로를 보자마자 핏줄임을 알아챘는지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실은 열흘쯤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다. 내 딸을 찾은 것 같다고 말이야. 10수년 전이던가 네 엄마가 TV에서 아침 프로를 보고는 우리도 유전자 등록을 하자고 그러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놨었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 호정이를 찾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겠어? 가여운 사람 조금만 더 살고 갈 것이지. 평생 잃어버린 딸 생각에 아침마다 새로 밥을 지어선 장독대에 올려두곤 했었다. 우리 딸이 어디 있건 밥 굶지 말라고.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5시면 일어나 밥부터 지었어. 그런데 그 딸을 못 보고 죽었으니 그 속이 오죽했겠냐. 지금껏 어머님이 5시만 되면 전화해 당신 아들 밥 챙겨주라는 말을 하셨던 데는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이 굶지 않고 살길 바라는 모정이었던 거죠. 신우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저희 앞에 내밀었어요. 오늘 아침 DNA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들고 집으로 찾아온 거라면서요. 봉투 안에 든 검사 결과지에는 99.28%의 확률로 친자가 확실하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결과가 나오는 열흘 동안 아버님은 저희한테도 말을 못하시고 혼자 소가리를 하셨더라고요. 혹시라도 DNA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실망이 클 테니 혼자 감수하실 생각이셨던 거죠. 신우이는 시설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미국으로 입양이 됐는데 그곳에서 양부모 사랑을 받으며 잘 살 수 있었다고 했어요. 입양아들 중 다수가 안 좋은 양부모를 만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과는 달리 말이죠. 한국어를 잘하게 된 것도 양부모님이 왕복 8시간 거리에 있는 한국어 센터에 매주 데리고 다니며 한국어를 배우게 해준 덕이라고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교포 남편과 결혼해서 늘상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했던 것도 한국말이 능숙해진 이유라더군요. 올케가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다 들어서 알아. 딸인 내가 했어야 할 일들을 올케가 다 해줬다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내가 이래봬도 돈을 꽤 많이 벌었거든. 그러니까 집이든 차든 뭐든 간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 내가 다 해줄게. 나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2년 전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서 그 많은 재산 어디에 쓸 데도 없어.
신우이를 찾은 것도 놀랄 일인데 다짜고짜 선물을 하겠다고 하시니 남편도 저도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어요. 사실 당시 저희 집 사정이 어렵긴 했어요. 코로나 여파로 남편 회사에서는 거의 수입이 없었는데 그게 2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 빚만 늘어있는 상태였거든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조금씩 사정은 나아지기는 상태였지만 이미 가계 대출이 너무 많아서 늘 돈에 쪼달리는 신세였어요. 그렇다고 수십 년 만에 만난 시누이한테 그런 사정을 말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남편 자존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아버님을 통해 저희 형편을 들었는지 시누이가 먼저 말을 꺼내주었어요. 나 이번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이야. 아버지랑 같이 살려고. 이미 적당한 아파트도 받았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래층에서 살지 않을래? 한 집에 사는 건 서로 간에 불편할 테니까 위 아래층에 살면서 자주 들여다보고 살자. 어렵게 만난 가족인데 한시라도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거든. 어때? 그렇게 해줄래? 말은 고맙지만 그럴 수는 없다며 남편은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시누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아버님도 그렇고 자신도 가슴이 아플 것 같다면서 오히려 저희 부부를 설득하더라고요. 결국 시누이 설득에 못 이기는 척 우리는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사준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넘는 아파트였지 뭐예요. 서울 아파트 값이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그렇게 눈물의 상봉을 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시누이와는 위아래층에 살면서 한 가족으로 살고 있고요. 시누이는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 아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 그런 건지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 엄마들보다 치맛바람이 더 세서 벌써부터 우리의 보낼 학원이며 사립학교 리스트를 뽑고 있지 뭐예요. 일찍부터 영어를 익혀놔야 한다며 우리 애를 데리고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책이며 과학 교구까지 사나르시는 걸 보면 가끔씩 저도 혀를 내두르게 된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솔직히 마음에 든든해지곤 해요. 아참,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안 팔겠다고 하시던 집을 파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딸의 생사도 모른 채 딸아이의 흔적이 남은 집을 지키셨던 아버님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긴 만큼 남은 시간은 1초도 낭비 없이 아끼며 행복하게 살겠다는 아버님 말씀에 저도 가슴이 촉촉하게 젖어드네요. 지금까지 저희 집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년 전에 결혼하고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된 30대 여성입니다. 아직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나이지만 저는 일찍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었어요. 한순간에 집에 불이 나 집은 물론이고 부모님까지 잃었던 저는 10대 후반은 늘 친척들 집을 눈칫밥으로 전전하며 살아야 했고 악독한 고모들에게 부모님 사망보험금 및 아빠가 운영하던 회사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몽땅 뺏기기도 했었는데요. 저는요, 갓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집도 절도 없이 길거리 생활을 하는 노숙도 해본 사람이에요. 이쯤 이야기하면 나이는 어려도 어지간한 사람들보다는 박복하기로는 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반전은 그런 바닥을 치고도 저는 현재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이지만 어쩜 그렇게 인생이 풀릴 수 있었을까?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
저는 감히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참 기구하고 또 복받은 인생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부디 제가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과 조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랑이 넘치는 딸이자 손녀였어요. 엄마가 몸이 약하셔서 저를 낳고 자식을 갖지 못하셨는데 그래서 늘 저에겐 차고도 넘치는 사랑을 주셨죠. 그리고 아빠는 공장이 딸린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멋진 사장님이셨는데요. 그 회사는 할아버지가 운영하다 장남인 아빠에게 물려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지만 저희 집에는 아빠 차를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도 있으셨는데요. 게다가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가장 멋쟁이로 소문이 났는데 늘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다정한 분이셨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제 영원한 친구 할머니는 실과 바늘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마법사 같은 분이셨는데 늘 돋보기 안경을 끼고 겨울이면 털실, 여름이면 자수와 미싱을 돌리며 식구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어요. 참고로 제가 어릴 때 입었던 옷은 전부 할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핸드메이드였어요. 덕분에 저는 학교에서 예쁜 옷이 가장 많은 아이로 유명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코바늘로 가방도 만들고 인형도 만드는 등 제가 가지고 다니는 모든 걸 제작 담당하셨는데 그래서 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릴 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만큼 사랑받고 다 가진 애는 없을 거라고 거만을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런 거만은 떨면 안 되는 거였는지 제 나이 11살에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뒤이어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불행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싹수가 노랬던 고모와 작은아빠는 부모 재산을 왜 저희 아빠가 다 받냐고 불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생 전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까봐 일찌감치 재산 증여를 끝내셨는데 각자의 이유로 그 돈을 날려먹은 사람들이 온전히 그 재산을 쥐고 있던 아빠의 몫을 탐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입도 뻥긋 못하다 두 분 다 돌아가시니 그 검은 속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탓에 할머니 장례식장은 소란 그 자체였어요. 오빠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빠 사업도 물려받고 집도 물려받았잖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 우린 자식 아니야? 장남만 자식인가? 그래, 형이 그동안은 엄마 아빠 모시고 살았으니 별말 안 했지만 이젠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젠 그 재산들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 뭐야? 니들 진짜 염치도 없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나만 엄마 아버지 재산 증여받았어? 니들이 이럴 것 같으니까 벌써 10년 전에 아버지가 똑같이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서 증여해 주셨잖아. 그런데 미령이 너는 네 남편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그 돈 다 털어먹고 너는 네 아들 미국 조기 유학시킨다고 다 쓰고 경찬이 너는 큰돈 벌어보겠다고 사기당해서 홀라당 털려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말은 바로 해야지. 그래도 형이 가진 거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건 애들 과자값 아니야? 형은 제일 굵직굵직한 거 받았잖아. 일부러 아버지가 장남이라고 더 챙긴 거지. 맞아. 오빠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 공장 집 그거 다 우리 엄마 아빠 거지. 오빠 거가 하나라도 있어? 성경이 너 10년 전 기억 안 나?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건 필요 없다고. 다들 바로 팔거나 돈 되는 것들 위주로 니들이 달라고 했잖아. 내가 처음부터 아버지 공장 받는다고 했어? 나 그때 회사 잘 다니고 있었고 나도 민주 엄마도 부모 재산에 욕심 없었거든. 니들이 이럴 거 알았으니까. 근데 그때는 좋다고 지들끼리 다 나눠 가져놓고 이제 와서 불공평하니까 다시 나누자? 회사 공장 집 그거 나더러 내놓으라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분명히 말했어. 집 가지는 자식은 엄마 아빠 모시는 거라고. 그때 니들 뭐라고 했어? 장남 있는데 집은 장남이 갖고 부모도 장남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 내 말 틀려? 그야 그건 사실 맞는 말이잖아. 장남이 부모 모셔야지. 맞다고? 뭐가 맞아? 니들은 니들 좋을 때만 장남 팔지. 부모 모시는 건 싫어서 내빼고 있다가 이젠 부모 없고 집만 남았으니까 이젠 그 집이 탐이나? 니들 진짜 왜 그러냐?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회사랑 공장도 그래. 나는 지금이라도 니들이 들어와서 같이 경영하자고 하면 언제든 좋아. 회사랑 공장 나누면 지금까지 그건 물려받아야 하고 있던 나는 어쩌라는 거야. 갑자기 백수라도 되라는 거야? 이 나이에 다시 취직이라도 하라는 소리냐고. 나도 내 힘으로 회사 이만큼 키웠어.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 우습게 알지 마. 내가 정말 내일 엄마 발인이라 참으려고 했는데 꼭 지금 이래야 했냐? 돈이 돌아가신 부모님보다 더 중요해? 이러니 엄마랑 아버지가 임종 때도 니들 안 보고 싶다 하신 거야. 아빠는 그날 화도 하지만 정말 많이 슬퍼 보였어요. 그리고 당시 13살이었던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고모들과 삼촌이 참 미웠는데요. 엄마는 그저 슬픈 얼굴로 할머니 영정사진이 있는 빈소만 지키셨어요. 저희 엄마는 일찍이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엄마 없이 자란 슬픔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할머니가 그런 엄마를 딸처럼 챙겨주셨다 했거든요. 그건 어렸던 저도 기억이 뚜렷했는데 할머니는 늘 엄마를 누구 엄마야 하고 부르지 않고 현수가 하고 엄마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셨어요. 그 탓에 가끔 밖에서 할머니를 저희 엄마의 친엄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였죠. 그랬기에 그 고부 사이가 얼마나 좋았을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었죠.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엄마는 시어머니가 아닌 친엄마를 잃은 딸처럼 망연자실 빈소에 앉아 있었고 아빠는 슬퍼할 시간도 없이 형제들과 싸워야 했는데 그렇게 할머니 장례 절차가 끝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범인을 찾지는 못했지만 저희 집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집에 불이 났거든요. 제 기억에는 시뻘건 불길 속에 엄마와 아빠가 저를 감싼 것이 다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 화마 속에 살아있는 건 저 하나였어요. 집도 건질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타버렸고 엄마와 아빠도 돌아가셨어요. 그곳에서 오직 저만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졸지에 일주일 만에 다시 장례를 치러야 했던 저와 친척들은 나란히 놓인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마주해야 했는데요. 그곳에서 슬픈 사람은 어쩐지 저 하나만 있는 것 같더군요. 심지어 큰 고모는 제가 있는 빈소에서 그러게 내가 돈 욕심 부릴 때부터 알아봤지. 천벌 받은 거야? 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저희 집에 불이 났던 건 고모들과 작은아빠 중에 한 명이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고모를 저는 용서할 수 없었는데요. 어렸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게 다였죠. 고모들 때문이에요. 작은아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왜 왔어요? 엄마 아빠 재산 뺏으러 왔어요? 당장 나가요. 어차피 슬프지도 않잖아요. 나가요 어서. 이렇게 있는 힘껏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게 다였는데 그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어머, 누가 최진철 딸 아니라고 할까봐 어린 게 독한 것 좀 봐. 지 아빠 돈 욕심 많은 건 빼다 박았네. 맹한 새언니를 닮지 어째 지 아빠를 닮았을까? 야, 그래도 오빠가 저거 하나는 야무지게 키웠네. 그러니 저거 살린다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못 나왔겠지. 야, 너는 네가 네 엄마 아빠 목숨줄 끄는 건 모르지? 너 아니었으면 네 엄마 아빠 살았어. 어린 너 살린다고 네 엄마 아빠가 너 대신 죽은 거야. 뭘 알지도 못하고 까불어. 누나들 그만해. 너도 한순간에 고아되니까 악을 쓰는 거지. 민주야, 작은아빠가 최대한 친절하게 말할게. 네가 물려받을 재산들 여기 있는 우리들한테 넘겨. 그럼 너 성인 될 때까지 고아원 안 보내고 우리가 키워줄게. 야,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굴 키워? 네가 키울 거야?
누나도 참, 내가 어떻게 키워? 나 애만 셋이야. 근데 누나는 명훈이 미국에 있잖아. 누나가 키워야지. 뭐야, 누구 맘대로. 싫어. 그래, 그건 경찬이 말이 맞다. 나도 집에 혈기왕성한 아들만 둘이야. 괜히 기집애 집에 들었다가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골치 아프다. 네가 맡아. 그리고 네가 조금 더 재산 가져가면 되잖아. 싫어. 언니도 꼭 이럴 때만 나한테 미루더라. 그럼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맡아. 내가 처음 1년 맡을 테니까 순번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자고. 작은 누나, 그럼 뭐 1년마다 애를 돌려 키워? 제 성인 되려면 7년이나 남았는데 그럼 한 사람은 3년이야. 아, 몰라. 그렇다고 나더러 7년을 쟤를 데리고 있으라고? 그 재산 안 받고 말지. 진짜? 너 진짜 오빠 재산 다 포기할 거야? 그럼 깨끗하게 도장 찍고 빠져. 그럼 경찬이랑 나랑 어떻게든 알아서 할게. 언니, 진짜 이럴 때 보면 오빠보다 더해. 알았어. 내가 맡으면 되잖아. 근데 나도 끝까진 못 키우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우리 아들은 뭐 내내 미국에만 있나.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해. 알았다 기집애야. 그럼 일단 네가 3년 맞는 거니까 우리는 차차 생각해볼게. 참 기가 막혔어요. 자기들이 뭔데 제 거처와 제가 물려받은 재산을 자기들 멋대로 나누는 건지. 저는 그들이 내 부모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도 이 의심되는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는데 경찰분들도 제 편은 아니었죠. 우리 친구가 지금 상황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야. 친척이잖아. 이젠 가족이라고는 친척들 뿐인데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말 잘 듣고 하늘로 가신 부모님 속상하지 않게 착하게 잘 커. 경찰 중에 유일한 여자 경찰 언니는 저를 생각해준답시고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세상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뒤 제 인생은 신데렐라도 울고 갈 정도로 비참하고 서러운 시간들이었는데 학교에는 갈 수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밥값을 해야 한다며 작은 고모는 저를 가정부 취급하며 온갖 집안일을 시켰는데 제가 뭐 그런 걸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고 작은 고모는 늘 이것밖에 못하냐고 화를 냈죠. 그래서 가출도 참 많이 했는데 결국엔 제가 갈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발로 고아원을 간 적도 있었는데 저에겐 고모가 있으니 고아원도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고모가 저를 양육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어요.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맞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 경찰은 달리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제 말보다는 작은 고모 말을 더 믿는 눈치였는데요. 그때 작은 고모가 울면서 제가 부모 잃고 정을 못 붙여 자기를 모함한다고 자기는 불쌍한 조카 데려다 키우는 쟤밖에 없다고 눈물로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러니 저만 나쁜 애가 되었는데 저는 그날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그냥 모든 걸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발버둥 쳐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돌아가면 작은 고모로부터 심한 막말을 들어야 했는데 말이 그 어떤 몽둥이보다 참 오래도록 아프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숨을 쉬고 있으니 산 사람이지 그저 죽은 것과 다르지 않게 살았어요. 살고 싶은 의지도 없었고 그저 바라는 건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 혼자가 되는 것뿐이었는데 하도 그렇게 산 송장처럼 사니 작은 고모와 고모부도 더는 저랑 사는 게 끔찍하다며 큰 고모한테 저를 넘기더라고요. 그때 살짝 내가 복수라도 한 듯 조금 기뻤던 것 같아요. 나도 그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는데 그래서 큰 고모 집에 가서는 더 난리도 아니었죠. 저보다 1살, 2살 많은 오빠들이 예상은 했지만 저를 괴롭혔고 제가 참지 않고 그런 오빠들을 모조리 신고하니 큰 고모는 이러다 자기 아들 인생 망칠까 무섭다며 3개월도 되지 않아 저를 작은아빠 집에 보냈는데요. 거기에선 작은아빠보다도 작은 엄마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작은 엄마가 저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고
자기 자식들과 저를 당연하게 차별했는데 그때는 서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작은아빠와 작은엄마한테는 저보다 어린 3명의 자녀, 즉 제 사촌 동생들이 있었는데 배달 음식을 시켜도 자기 아이들한테만 주고 저는 냄새만 맡고 있으니 진짜 눈물이 나도록 서럽더군요. 나도 엄마 아빠랑 살 때는 누구보다 대접받고 사랑받는 딸이었는데 하며 옛날 생각에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며 19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고 도망치듯 작은아빠 집을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할 새도 없이 고모들과 작은아빠는 제가 자기들한테 재산을 양보했다.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는데 심지어 부모님의 사망보험금까지 가로챘더군요. 그저 제 시중에 남은 건 제가 어릴 때 용돈 받고 모아뒀던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전부였어요. 그때 당시 저도 어린 마음에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참지 않고 다 쓰고 남은 돈이 그것뿐이었거든요. 그리하여 그 통장 하나만 들고 거리에 나온 저는 찜질방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며 살았는데 당시 몸무게가 35kg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네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면접에서 까이는 일도 부지기수였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 정말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덤볐죠. 그러다 보니 가끔은 위험한 일도 하게 됐는데 그런 일들은 대다수 급여가 높았기 때문에 저에겐 유혹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저는 한쪽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지만 걷기 시작하면 다리를 살짝 절었기 때문에 티가 났어요. 그러니 몸까지 상한 저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같은 걸 만들어 길에서 팔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그런 액세서리 만드는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할머니와 함께 그런 걸 만들었던 게 남아있어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러다 정말 우연하게 팔찌와 브로치 같은 걸 몇 개 팔게 되었고 저는 이렇게라도 돈을 벌고 싶어서 가진 걸 다 털어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없을 것 같았던 길바닥도 제 것은 아니었는데요. 걸핏하면 단속에 걸렸고 그것도 아니면 자리싸움에 밀려 공치는 날도 많아졌는데 그때부터 저는 하는 수 없이 길거리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그때가 추운 겨울이라 그나마 따뜻한 지하 상가를 찾아다니며 바닥인 인생을 살았는데 밥은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가끔 무료 급식 같은 것이 있어 거기서 해결할 수 있었죠. 처음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랬는데 하도 허기가 지니까 나중엔 그런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부모를 따라 봉사를 놓은 아이들은 저를 보며 거지라고 말할 때도 있었는데 가슴은 찢어졌지만 그렇다고 입맛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때 밥을 든든히 먹어두지 못하면 저는 또 며칠을 굶어야 하니 제 몸이 살기 위해 감정과는 무관하게 저는 본능대로 살게 되었죠. 그러다 한 번은 공원에서 무료 급식차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배고픔을 해결하러 갔는데요. 제가 너무 늦게 간 탓인지 음식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괜히 너무 슬퍼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한 아주머니께서 저더러 이리 오라고 하시고는 당신이 아침에 싼 김밥인데 괜찮으면 먹으라고 주셨는데요. 저는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한 후 허겁지겁 김밥을 먹었어요. 어찌나 맛있던지 한 줄을 개눈 감치듯 먹었는데 어느새 김밥을 줬던 아주머니는 물과 우유를 가지고 저에게 다가오셨죠. 어머, 벌써 다 먹었어요? 천천히 먹지. 그러다 체하면 어쩌려고. 혹시 괜찮으면 내가 옆에 좀 앉아도 될까요? 네? 네. 근데 제가 씻지를 못해서. 괜찮아요. 내가 비염이 심해서 냄새를 잘 못 맡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가씨가 제일 깨끗해요. 정말요? 다행이다. 여기 물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방금 편의점에서 산 우유인데 이따 저녁에 배고플 때 먹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김밥
아주머니 점심 아니셨어요? 제가 뺏어 먹은 건 아닌지. 아유, 참, 별걸 다 걱정이네. 나는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어서 괜찮아요. 그나저나 그 김밥 내가 먹으려고 집에 있는 재료로 대충 싼 거라 맛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맛있었어요. 제가 김밥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최고로 맛있었어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다.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 나는 남자들이랑만 살아서 그런 칭찬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래서 딸이 있어야 하는데. 아유,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해 보여서. 실례가 안 되면 내가 몇 살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요? 그냥 솔직히 여기 있기에 너무 아까워 보여서. 21살이요. 아우, 어리다. 애기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오지랖 좀 부려도 될까요? 아니, 내가 잔소리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해 보이던데 그래서 일자리 찾는 게 힘들었나 싶어서. 네, 아무도 저 같은 건 써주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기 이것 좀 볼래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장갑을 벗더니 당신의 구부러진 오른손가락 2개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살짝 구부러진 게 아니라 정말 표가 나게 구부러져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놀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이 손가락 때문에 서러운 일 많았어요. 장애도 나와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사실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 아가씨도 조금 불편할 뿐이지 사는 데는 지장 없죠. 게다가 아가씨는 손이 아니라 발이잖아. 그럼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괜찮으면 내가 일자리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데 생각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해요. 내가 말은 해놓을 테니까 거기 가면 앉아서 하는 일이라 아가씨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딱 봐도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손에는 어느새 아주머니가 써준 누군가의 핸드폰 번호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노숙생활을 해보니 나쁜 사람들은 대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그 연락처를 버려버렸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나한테 왜 호의를 베풀까? 저는 그 아주머니를 단단히 오해했어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호의만 받는 것이 분해서 당시 팔다 남은 브로치를 김밥값으로 드렸는데 아주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죠.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그 번호로 전화하면 어디 팔려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호기롭게 메모지를 버리고 며칠 뒤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려 죽을 것 같았고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그 메모지를 찾아다녔는데요. 거짓말처럼 이틀 만에 그 풀밭에서 메모지를 찾았어요. 그때는 그게 저한테 로또나 다름이 없었는데 어차피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길거리에서 주운 동전으로 그 번호로 연락을 했죠. 그러자 얘기를 들었다며 전화를 받은 남자가 저를 데리러 온다고 장소를 물었는데 그때는 그 남자가 진짜로 저를 어디에 팔아넘길 작정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차피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 목숨을 건 모험을 하기로 했는데요. 저의 모험은 제 생각과는 달랐어요. 저는 저를 데리러 온 한 남자에 의해 새 인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은 저를 어딘가에 팔아넘길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열이 펄펄 끓어 곧장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 기억을 잃고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말끔한 모습으로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제 모습을 거울로 보는데 참 오랜만에 보는 제 말끔한 모습이었죠.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만 같아 신기하기만 했는데 간호사 언니가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가 의식을 찾기 전부터 저를 무척이나 정성스럽게 돌봤다고 저더러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며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사장님과 사모님이 무척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심 어떤 분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궁금해하며 기다렸는데 사모님은 안 오시고 사장님만 오셔서는 하루아침 사이에 건강해진 저를 보며 안도를 하셨죠. 그리고는 제 이야기를 건너들었다며 자기 공장에 저를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엔 기숙사도 딸려 있고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이 많다며 함께 일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리고 감사하다며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사장님은 그저 흐뭇한 얼굴로 열심히만 해. 그럼 그게 은혜 갚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요. 그 웃는 모습이 어렴풋이 저희 아빠의 얼굴을 닮은 듯 울컥하고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렇게 저는 사장님의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전에 김밥을 주신 아주머니 말처럼 앉아서 손으로 조립을 하는 단순 노동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도 손재주가 있다 보니 그런 단순 노동일은 쉽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어요. 게다가 몇 번 하다 보니 속도도 붙었는데 저는 금세 공장의 에이스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작업을 도맡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손으로 하는 건 뭐든 자신이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잘하면 주변에서 저를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신이 났었는데 저는 그제야 그 힘든 시간을 죽지 않고 버틴 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는 오해했지만 저에게 이곳을 소개해준 아주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사장님께는 제가 여러 번 그분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해도 돌아오는 건 거절 의사였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당사자분이 극구 싫다고 하네. 민주가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고 했어.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그건 그거대로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 아마도 이 이성은 부담스러운가 봐.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라며 사장님은 멋쩍게 웃으셨어요. 저는 혹시나 사모님이 제가 알고 있는 아주머니가 아니신가 물어도 봤는데 우리 집사람? 에이, 아니야. 라고 하셨고 저는 너무 궁금했지만 그쯤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감사 편지를 쓰고 정성스럽게 소원 팔찌라는 것도 만들어 편지지에 동봉했는데 사장님은 활짝 웃으며 이 정도는 내가 전달할 수 있지. 엄청 기뻐하겠는걸?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달하고 그분의 건강과 행복을 바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25이 되었고 친구도 사귀고 언니, 오빠, 더 나아가 이모, 삼촌까지 사귀며 학교 다닐 때도 느끼지 못했던 즐거운 한때를 공장에서 보냈는데요. 그러던 중 드디어 저에게도 늦은 첫사랑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공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보다 4살 많은 오빠였는데 저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곧잘 현장에 찾아와 인사도 하고 바쁘면 일도 도우며 사람이 참 밝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 현장 직원이 모두 그 남자를 좋게 봤어요. 게다가 여기서는 보기 드물게 대학도 나왔다 하고 원래는 다른 회사에 다니다 집 형편이 나빠져 야근 수당과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곳에 취직을 했다고 했는데 너무 의외였어요. 사실 현장 직원이 아닌 이상 야근이나 특근 나올 일이 사무직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이 필요했는지 저희들 야근할 때 함께 했고 물량이 많아 주말도 반납하고 일을 할 때면 출근해서 함께 일을 했는데 저 사람도 어지간히 상황이 어려운가 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남을 상대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다니 스스로 놀라웠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누굴 불쌍하게 보냐고요. 하지만 그게 관심이 뭔지 저는 그 사람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고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저의 작은 호의에도 크게 고마워했죠. 사실 진짜로 별거 아닌 것들이었는데 그 사람은 늘 고마운 표현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 다리가 불편한 걸 아는데도 그 어떤 편견 없이 저를 대해줬는데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방도는 저에겐 없었어요. 그래도 차마 고백할 용기는 없어서 그저 짝사랑에 그칠 마음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우리는 서로 같은 마음이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말을 건너들었을 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는데 저를 놀리려고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하겠나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요동치는 심장은 진정할 줄을 몰랐죠. 왜 감기랑 가난이란 사랑은 꼭 표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사람도 제 마음을 벌써 아는 것만 같았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한 후 공식 커플이 되었어요. 그땐 이런 말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태어나 가장 좋은 걸 가졌을 때라 생각했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는 과분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러다 그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많이 아파 둘째의 가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실은 공장 사장님이 외삼촌이라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더군요. 그러지 않고서야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이곳에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제가 다니는 공장을 하찮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 남자는 제가 볼 땐 공장에 있기엔 아까운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는 어디서든 열심히 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발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항상 뭐든 뒤로 빠지기보다 나서서 일을 찾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현장직, 사무직 할 것 없이 그 남자를 예쁘게 보는 사람들이 그 공장에 넘쳐났어요. 사장님의 외조카라는 건 절대 비밀이라 누설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저희가 공식 커플인 만큼 사장님은 제가 당신 조카의 여자친구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요. 그저 우리 덕현이 잘 부탁해. 애는 착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라며 허허허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4년이 훌쩍 넘었는데 솔직히 주변에서는 결혼 이야기도 묻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죠. 저한테는 부모도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으니 결혼은 어불성설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된 그 남자는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고 엄마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인사를 가자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민주 너 보면 진짜 좋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런데요. 제가 처음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뵈러 병원에 갔을 때 저는 까무러칠 것만 같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김밥을 주신 아주머니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 듯 제가 그때 들었던 브로치와 소원 팔찌를 착용하고 계셨는데 정말 많이 아프셨던 건지 많이 야유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처럼 저를 보고 활짝 웃으셨는데 저는 거꾸로 눈물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러고 계세요? 이 말부터 덜컥 나왔는데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는 저에게 가까이 오라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될 인연이었나 보네요.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남자친구랑 함께 있다는 것도 있고 어머님 손만 계속 잡고 있었어요. 원래도 심장이 좋지 않았던 어머님이셨는데 아버님을 잃고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는 아들에게 짐만 됐다며 당신 아들에게 계속 미안한 마음을 보이셨는데 남자친구는 무슨 말이냐며 엄마 덕에 내가 여자친구도 만나지 않았냐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정말 많이 기뻐하셨는데 저는 순간 이래도 괜찮을까
괜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저기 있잖아. 이건 정말 내가 노파심에 물어보는 건데 나랑 결혼해도 괜찮겠어? 어머니도 손가락이 불편하시잖아. 근데 결혼하는 여자도 발이 불편하면 자기는 장애 가진 여자만 둘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자기는 자기 엄마의 장애를 단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장애가 있어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엄마가 자랑스러웠다며 제 장애도 자기는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제 장애가 늘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도 최대한 숨기고 싶어 영화관이나 카페로 주로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길 원했는데 저 때문에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 늘 전전긍긍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저뿐이었다니. 그날은 제가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졌는데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처음 민주 너를 봤을 때도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았어. 그리고 삼촌한테 또 엄마한테 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거든. 그런 건 아무나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조금 불편함을 안고서는 민준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늘 대견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못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생각하자. 진짜 장애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거야. 저는 남자친구의 그 말에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어쩌면 저는 불편한 다리가 아닌 마음의 장애를 안고 있었던 건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그날 이후 저는 더 밝은 사람이 되려 마음을 먹었죠. 때론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 때도 애써 더 당당하려 애를 썼는데 그 덕인지 사람들은 저더러 민주씨 요즘 좀 달라졌네? 예전보다 씩씩하고 예뻐졌어. 맞아, 사람이 빛이 난다니까? 덕현씨가 엄청 잘해주나 봐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저는 공장 기숙사를 나와 이젠 남편이 된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사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제가 일부러 신혼집은 필요 없고 이렇게 셋이 살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어머니 몸이 아직 다 나으신 것도 아니고 뭐하러 집을 따로 얻어? 그냥 우리 셋이 여기서 같이 살자. 나는 그러고 싶어. 내가 말했잖아. 나는 늘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다고. 근데 이제 겨우 만났는데 왜 떨어져 살라고 해? 난 싫어. 내가 같이 살면서 진짜 잘해드릴 거야. 내 생명의 은인이시잖아. 그래도 우리 신혼이잖아. 그냥 가까운데 집 얻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않아? 싫다고. 하여간 고집은. 알았어. 영 장가간 기분은 안 들지만 우리 색시가 원하니까 그렇게 하지 뭐. 대신 우리 엄마가 괴롭히면 바로 이야기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뭐? 누가 나를 괴롭혀. 말도 안 돼. 아저씨나 잘하세요. 안 그럼 바로 어머니한테 가서 이른다. 저는 그렇게 결혼식도 간소하게 신혼 살림도 필요한 몇 가지만 해서 남편과 시어머니 집에 들어와 가족이 되었어요. 늘 집이라는 곳은 저에게 눈칫밥만 먹게 하는 곳이었는데 결혼 후 갖게 된 집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죠. 낡은 것도 많고 세월의 흔적도 많은 곳이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멋들어져 보였어요. 게다가 제가 시집 온 후 부쩍 건강이 좋아지신 시어머니를 보면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공장 사장님, 아니 이젠 시외 삼촌님이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정신을 잃고 노숙자 모습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행여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한 소리를 할까 싶어 손수 저를 물수건으로 닦았다는 시외 숙모님도 뵐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니 저에겐 온통 은인들밖에 없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젠 다른 사람도 아닌 내 가족이라니.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 저는 살아온 시간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정말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결혼 후 바로 일을 그만둘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공장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젠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은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다시금 시작된 제 인생을 저는 잊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가 저희 공장 에이스라 시외 삼촌이 놓아줄 생각이 없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월급인지 용돈인지 모를 돈도 두둑하게 주시는데 저에게 이만한 직장이 또 있을까요? 저는 결혼 후 1년 만에 첫 애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말이 2살 터울이지 연년생 같은 둘째를 낳았는데 그때 아이 출산하고 1년 정도 육아한다고 쉰 게 다였거든요. 그때 제 빈자리를 너무 크게 느끼셨다며 이젠 가족이니 제발 부탁 좀 한다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외 삼촌 네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기쁜 마음으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조금은 느린 걸음이지만 즐겁게 출근을 합니다. 이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전담해서 보시는데요. 늘 사랑으로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그런지 아이들이 참 어린 나이에도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고 싶어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전에 사랑 많이 받고 살던 제 어린 날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도 하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오래오래 곁에 있을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게 꿈입니다. 좋은 엄마, 훌륭한 엄마, 그런 엄마 말고요. 그냥 우리 아이 옆에 오래오래 있어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시어머니도, 그리고 제 사랑하는 반쪽 남편도 제 옆에 또 우리 아이들 옆에 함께 오래오래 함께하길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건 정말 하나도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다 잃어봤었기 때문에 못 가져서 안달이 나기보다 지금 가진 걸 감사히 여기고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걸 꼭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 궁금해서 고모들과 삼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알아보고 자식과 할 것도 없이 그 욕심 많은 인간들. 결국엔 저희 아빠가 잘 운영하셨던 회사와 공장도 말아먹고 서로 가진 재산들 누가 더 많이 가져갔네 서로 싸우고 탑니다. 공평하게 셋 다 쪽박을 찬 모양인데 그날만큼은 하늘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어릴 때는 늘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거든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은 거꾸로인 것만 같았어요. 그러니 그런 세상을 더는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였는데 역시 인생은 짧게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보는 게 맞는가 봅니다. 지금 현재 그들은 돈 때문에 불행하고 저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에 둘러싸여 행복하니까요. 그러고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요즘인 것 같은데 제 사연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도 그 가치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생활을 편하게 해주지만 행복을 지속시켜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돈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더 값지게 보내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산전수전 공중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엔 굴곡 따윈 없이 평온한 행복만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